내 이름은 이옥자. 70하고도 5해를 더 산 늙은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풍파를 겪었고 이제는 고즈넉한 시골집에서 홀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이 집은 내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었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었다. 낡은 기와지붕은 세월의 덮개를 안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주었지만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안에 흐르는 고요함이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푸른빛이 창호지를 타고 스며들면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삐거기는 나무 마루를 밟고 부엌으로 향하면 어젯밤 끓여둔 보리차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친다. 뜨거운 물을 찻잔에 따르고 마당으로 나선다. 아직 이슬이 차에 가시지 않은 풀잎들은 간밤의 습기를 머금고 반짝였다. 텃밭에는 내가 심은 상추와 깨잎이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봉숭아꽃은 붉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물을 주는 동안 내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진다.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면 마치 온몸의 탁한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아침 식사는 늘 단출했다. 직접 담근 된장찌개에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 그리고 보리밥 상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드는 순간 정적은 더욱 깊어진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내가 밥을 씹는 소리, 심지어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까지도 선명하게 들렸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 익숙했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이 고요함이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켜는 일도 드물었고 라디오는 가끔 날씨를 확인할 때나 틀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연락도 뜸했다. 아니, 자식이라기보다는 아들 민준 하나뿐이다. 민준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커갈수록 도시 생활에 물들어갔고 나이 든 어미는 뒷전이었다. 가끔 전화를 걸어오면 돈 이야기 아니면 바쁘다는 이야기뿐이었다. 며느리 혜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이나 비출까. 평소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마저도 성의 없는 선물 몇 개 던져주고는 금세 돌아가기 일쑤였다. 나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들 발목 잡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생활력이 강했다. 남편과 결혼한 후 우리는 맨 땅에서 시작했다. 나는 읍내에서 작은 잡화상을 운영했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남편은 농사일을 거들었고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집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노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늘 여보,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돈을 쓸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아는군. 하고 칭찬하곤 했다. 그의 말처럼 나는 재테크에도 제법 능했다. 작은 가게에서 번 돈으로 읍내의 땅 일부를 사두거나 지혜롭게 투자를 해서 꽤 괜찮은 수준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늙은이처럼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낡은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책장을 넘길 때면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러갔다. 내가 읽는 책들은 주로 역사서나 전통 문화에 대한 책들이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지혜와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끔은 젊은 시절 내가 참여했던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동들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마을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마을의 오래된 건축물이나 고문서들을 복원하고 사라져가는 전통 풍습을 기록하는 일에 앞장섰다. 당시에는 이 작은 마을의 문화유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는 몇몇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활동은 내게 큰 보람을 안겨주었다. 이따금씩 그때 받은 빛바랜,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터리 떠오르곤 했다. 나는 그 상패를 괴짝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다. 저녁이 되면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밥을 짓고 혼자 저녁을 먹는다. 반찬은 아침과 다를 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이따금씩 고요함을 깨고 찾아오는 것은 고독이었다. 문득 치밀어 오르는 쓸쓸함에 가슴이 저릿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 고독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찌르곤 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나는 읍내시장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봄바람은 싱그러웠다. 시장 어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기심에 그곳으로 다가가 보니 몇몇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낡은 현수막을 펼쳐놓고 서 있었다. 현수막에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후원 모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칠 뿐이었다. 젊은이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젊은 시절 이처럼 무관심 속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이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진 돈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젊은이들의 열정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에서 꽤 큰 돈을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후원함에 돈을 넣었다. 딸그랑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들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함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젊은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희미한 미소를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 한번 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꺼냈다. 괴짝 안에는 빛바랜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과 함께 몇몇 낡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과 함께 놓여있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는 당시 지역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고고학자의 자필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그가 꿈꾸던 거대한 프로젝트, 즉 마을의 오래된 한옥들을 복원하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예산 문제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결국 좌절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스케치 도면을 펼쳐보았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편지 속 마지막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이 모든 꿈은 언젠가 올바른 주인을 만나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집과 함께. 그 문구는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이 모든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지만 결국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봉인한 채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 오래된 자료들은 내게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일깨워주는 증거였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내 삶 아래 이 작은 비밀들은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녀석들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만 언젠가 깨어나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낡은 자료들을 괴짝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괴짝을 깊숙한 벽장 안에 넣어두었다. 나는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텃밭을 돌보고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저녁에는 단출한 식사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영이 어른거렸다. 특히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과 고고학자의 편지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그것은 마치 잠재된 폭풍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무슨 일이 더 있겠는가. 내게 남은 것은 그저 조용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면 고요함은 더욱 짙어진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나는 몰랐다. 이 고요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의 달콤한 거짓말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을.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이 그들의 탐욕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처절한 배신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충격적인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 그날 밤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드높고 푸르렀으며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고 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나의 노년은 이대로 고요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차였다. 아들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나는 반가움에 서둘러 대문으로 향했다. 대문이 열리자 민준과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혜진은 잔뜩 부어오른 눈으로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혜진은 내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녀의 흐느낌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혜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리 울고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났느냐? 혜진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민준 씨가 큰일 났어요, 회사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어미한테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민준은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게다가 제가 공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서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말에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파산공금, 유용경찰조사,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니.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혜진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민준 씨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지호는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린데 아빠 없이 어떻게 커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혜진은 내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물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혜진의 절박한 호소에 나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혜진아, 진정해라. 일단 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다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민준의 회사가 신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민준이 회사 돈에 손을 댔다가 발각되어 경찰에 고발당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감옥에 가면 최소 5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지호는 평생 죄인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머니,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민준 씨가 지은 죄는 돈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회사에 진 빚과 공금 유용액을 갚으면 민준 씨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너무 커요. 5억 원이에요. 어머니, 혜진의 입에서 5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5억 원이라니 내가 평생을 모으고 아껴서 마련해둔 돈이 2억 원 정도였다. 그마저도 내가 노년의 비상금으로 쓸 요량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겨둔 돈이었다. 5억 원은 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혜진아, 내가 5억 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나는 그런 큰 돈이 없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혜진은 내 말에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이 집에 숨겨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도 된 땅도 있잖아요. 그거 팔면 충분히 5억 원 넘게 나올 거예요. 어머니가 조금만 희생하면 민준 씨가 살 수 있다고요. 혜진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내가 숨겨둔 돈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땅까지 알고 있다니.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민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애원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꼭 다시 사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아들의 애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간다니, 손주 지호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니. 그런 비극을
내가 어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이 집쯤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이 집이 내게는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의미였지만 아들의 목숨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혜진의 눈빛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민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들이 내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의심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알았다. 민준아. 어미가 어떻게든 해보마.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마. 나의 말에 혜진은 울음을 뚝 그치고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갑고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그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만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그날부터 민준과 혜진은 내가 살던 집에 눌러 앉았다. 그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온갖 서류들을 뒤졌다. 나는 그들에게 내 명의로 된 통장과 땅 문서를 모두 보여주었다.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몇 년 전 투자했던 시골 땅까지. 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민주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연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내 집으로 찾아왔다. 나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 집을 팔 준비를 했다. 나는 그들이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마치 내 집을 팔아치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내가 평생을 살았던 집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내 추억과 삶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이 팔리고 남은 돈은 모두 민준과 혜진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돈을 받자마자 어머니, 저희 이제 민준 씨 회사 문제 해결하러 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떠났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나 절박함이 아닌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내게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준과 혜진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제도 답장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정말 회사를 살리고 민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혹시 속은 것은 아닐까? 나는 민준이 다닌다는 회사에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서 있었다. 나는 회사 관계자에게 민준의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회사 관계자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여기 그런 회사 없는데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름을 가진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거짓말이었다. 민준과 혜진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들의 회사는 파산하지 않았고 민준은 공금을 유용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돈을 빼앗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나의 순진한 믿음과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용해 나를 철저히 농락했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당하다니.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는 갈 곳조차 없게 되다니. 나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갈 곳이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돈도 심지어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줄 가족도 없었다. 나는 그 차가운 도시의 거리에서 홀로 방황했다. 민준과 혜진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분명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길거리를 헤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절망감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이 내게 주었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내게서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나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복수심이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괴짝의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젊은 시절 받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과 함께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과 고고학자의 편지가 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내가 수십 년간 몰래 투자해오던 최신 기술 관련 기업의 주식 증서가 숨겨져 있었다. 내가 평생을 비밀로 지켜왔던 나의 진짜 노후 자금이자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힘이었다. 나는 옥수수밭에서 일하며 만났던 한 할머니로부터 우연히 최신 기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반신반의했지만 나는 나의 지혜와 감각을 믿고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 지금의 거대한 자산이 될 줄은 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게서 빼앗아간 돈은 내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차가운 거리에서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내가 가진 진짜 힘으로 그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으니 나는 그들을 더 높은 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혜로운 복수가 될 터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을 들여다보았다. 고고학자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꿈은 언젠가 올바른 주인을 만나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집과 함께 나의 집은 이미 팔려버렸지만 이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이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비참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준과 혜진이 떠난 후 나는 도시의 차가운 밤거리에서 홀로 방황했다. 내 손에는 짐 가방 대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비밀이 담긴 낡은 괴짝만이 들려 있었다. 집도 돈도 기댈 곳도 없이 나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슴속을 짓누르는 배신감과 절망감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속았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할 것만 같았다. 나는 낡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주위에는 빌딩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괴짝 속 사진에 담겨 있던 젊은 날의 나. 그리고 고고학자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마지막 문구. 이 모든 꿈은 언젠가 올바른 주인을 만나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집과 함께 나의 집은 이미 팔려버렸지만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이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과 함께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그리고 고고학자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수십 년간 몰래 투자해오던 최신 기술 관련 기업의 주식 증서가 숨겨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빼앗아간 돈은 내가 가진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식 증서를 꽉 움켜쥐었다. 내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다.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복수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렬한 의지만이 남았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나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이용해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되었다. 갈 곳이 없었지만 나는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뱃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낡고 허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문화유산 보존협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아직 누군가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내가 몸담았던 그곳의 이름이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협회 안은 낡고 어수선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를 낀 채 오래된 고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구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님이 계신가요? 저는 이옥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함께 일했던 이옥자입니다. 내 말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돋보기를 벗고 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옥자, 정말 복례. 언니 맞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여기서 만나다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녀는 내게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순자 할머니였다. 젊은 시절 내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함께했던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나는 김순자 할머니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아들 며느리의 거짓말, 집을 팔고 내쫓긴 사연,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것은 복수심뿐이라는 이야기까지. 김순자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이고, 복례 언니,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었어?
내가 왜 언니를 몰랐을까? 정말 미안하다. 세상에,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을 거야. 김순자 할머니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였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괴짝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고고학자의 편지, 그리고 주식 증서까지. 김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귀한 자료들을 언니가 아직 가지고 있었다니. 이 건축 스케치 도면은 당시 고고학자 박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희망의 프로젝트잖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되었을 텐데.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도면을 만지작거리며 아쉬워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꿈을 나만큼이나 간직하고 있었다. 순자야, 나는 이 꿈을 다시 실현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김순자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복례 언니, 언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언니를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그 꿈을 다시 펼쳐보자. 김순자 할머니는 나의 엔고이 트로기우프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가진 주식 증서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니, 언니, 이 주식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이야. 언니는 정말 타고난 지혜를 가졌어. 이 돈이라면 그 꿈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할 거야. 그날부터 나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협회에서 지내게 되었다. 협회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다시금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낡은 도면을 다시 꺼내보고 고고학자의 편지를 읽으며 그가 꿈꾸었던 비전을 되새겼다. 김순자 할머니는 나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복수를 이해했고 나의 뜻을 지지했다.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이 복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지역의 오래된 한옥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살던 집 주변의 한옥들은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 한옥들을 복원하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다. 나는 내가 가진 주식으로 얻은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와 자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우리의 활동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에 우리의 활동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협회를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했다. 그들은 우리가 꿈꾸던 프로젝트에 다시 불씨가 지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의 도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은 내가 사라진 후 자신들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했고 점차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내가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낡은 한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민서와 혜진이 동네에 험담을 퍼뜨렸던 것을 알고 있는 듯 내게 죄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나의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옥자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찾았습니다. 내 당당한 태도에 옆집 할머니는 놀라는 듯 했다. 그녀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눈빛에는 흥미와 함께 경외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내가 겪었던 시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에 감동한 듯 했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나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낡은 한옥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예산 문제, 인력 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지혜와 김순자 할머니의 도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낡았던 한옥들은 점차 아름다운 옛 모습을 되찾았고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나는 그곳에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희망의 빛은 단순한 문화 공간이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공간이 될 터였다. 나는 이제 민준과 혜진에게 복수할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내가 그저 늙고 가진 것 없는 늙은이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가진 지혜와 재산, 그리고 내가 이뤄낸 위대한 업적들을 통해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할 것이다. 나의 복수극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고 나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게 될 것이다. 희망의 빛 프로젝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척되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헌신적인 도움과 제자들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이었다. 낡은 한옥들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나는 매일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했다. 나의 손끝에서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잊혀졌던 옛 건축물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나는 희망의 빛이 단순히 옛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통 공예 강좌, 아이들을 위한 예시하기 교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 마련 등 나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다. 나의 노년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하지만 나의 열정과 기쁨이 커질수록 나의 복수심 또한 더욱 선명해졌다. 민준과 혜진은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그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빼앗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으니 이제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였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오만함을 꺾고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내가 가진 주식의 현황과 민준, 혜진의 사업 상황을 몰래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나의 진짜 재산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나의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조사를 진행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민준과 혜진이 나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준 돈을 미천 삼아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지만 경험 부족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님, 민준 씨와 혜진 씨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곧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압류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통쾌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었다 해도 그들은 나의 아들이고 며느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의 복수는 그들을 벌하는 동시에 그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민준과 혜진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절망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존재와 내가 가진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희망의 빛 개관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나는 개관식 날짜를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협회와 언론을 통해 희망의 빛 프로젝트의 의미와 내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렸다. 특히 내가 젊은 시절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참여했던 이옥자라는 사실과 초의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옥자 할머니, 잊혀진 문화유산을 깨우다. 배신당한 노년의 지혜, 희망의 빛으로 부활하다. 각종 언론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나의 기구한 사연과 함께 나의 끈질긴 의지, 그리고 지혜로운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나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조용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명예나 찬사가 아니었다. 오직 희망의 빛이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공간이 되는 것뿐이었다. 개관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그날 민준과 혜진을 공식적으로 초대할 계획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의 초대장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보낸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예 무시할 수도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나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에게는 내가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개관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낡은 괴짝을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고고학자의 편지, 그리고 나의 엄청난 재산을 증명하는 주식 증서까지. 이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한 아들, 며느리에게 보여줄 나의 무기였다. 나는 그들에게 보낼 초대장을 직접 썼다.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희망의 빛 개관식에 초대합니다 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의 이름, 이옥자 석자를 분명하게 새겨 넣었다. 초대장 안에는 희망의 빛의 위치와 개관식 시간,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나는 이 초대장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했다. 초대장은 김 변호사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할머님, 민준 씨와 혜진 씨가 초대장을 받고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그들이 할머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그들이 개관식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나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으니까. 그들이 내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나를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나는 그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 개관식 당일, 아침부터 희망에 비친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역 주민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찾아왔다. 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내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안내를 돕고 행사 진행을 총괄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개관식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무대 위에 올라가 희망의 빛 프로젝트의 의미와 비전을 설명했다. 나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내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며 희망의 빛을 위한 특별한 곡을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나의 가야금 선율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을 노래했고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객석 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과 혜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고 실제로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고도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이용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나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뼈저리게 느낄 터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민준과 혜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그들이 먼저 내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의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다. 나는 희망의 빛 마당에 서서 해질 역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내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나의 지난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늙었지만 내 안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거웠다. 희망의 빛은 나의 삶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될 터였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음을 확신했다. 희망의 빛, 개관식 날. 나는 민준과 혜진이 객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고도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이용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다. 개관식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수많은 축하 인파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과 혜진에게서 어떤 반응이 올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개관식 다음 날부터 희망의 빛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잊혀졌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내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와 가야금 연주에 감동했다. 나는 다시금 무대 위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역사이자 고통을 이겨낸 희망의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나의 연주에 눈물을 흘렸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나는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었다. 각종 언론은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이옥자 할머니, 절망을 딛고 희망을 꽃피우다.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되살린 노년의 영웅과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방송사에서는 나에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응했다. 나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명예나 찬사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희망의 빛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공간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희망의 빛 운영에 매진했다. 김순자 할머니, 박씨 할머니,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의 빛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그 다음 날 시작되었다. 내가 희망의 빛에서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할머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 씨와 혜진 씨가 지금 언론에 할머님에 대한 악의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김 변호사는 민준과 혜진이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희망의 빛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할머님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희망의 빛 프로젝트는 사실 할머님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머님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가 할머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내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집을 팔았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오히려 내가 그들을 속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박미선 씨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님, 그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할머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보내셨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 정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다는 점을 들어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들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특히 내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보냈던 것인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줄이야. 나의 순수한 믿음이 다시 한번 배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할머님,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교묘하고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있어서 대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할머님의 명예뿐만 아니라 희망의 빛 프로젝트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나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돌려줄 마지막 복수가 될 터였다. 나는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고고학자의 편지, 그리고 내가 숨겨둔 주식 증서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나의 명예를 회복할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기자회견 당일, 희망의 빛 기념관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방송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은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나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연단에 섰다. 내 옆에는 김 변호사와 최 할머니, 박씨 할머니가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저의 아들 민준, 그리고 며느리 혜진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들이 내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배신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민준과 혜진이 회사의 파산을 핑계로 나를 속여 집을 팔게 만들었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갔던 사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이 나를 길거리로 내쫓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던 폐륜적인 행동들까지 숨김없이 말했다. 나의 이야기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날의 꿈이었던 희망의 빛 프로젝트를 통해 잊혀졌던 문화유산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의 명예를 회복하고 저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원고 측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저의 정신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며 저의 모든 판단은 이성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거나 저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들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그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내가 가진 진짜 증거들을 넘겼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공로상, 낡은 건축 스케치 도면, 고고학자의 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증명하는 주식 증서까지.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나의 이야기가 모두 진실임을 입증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옥자 할머님은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오셨으며 젊은 시절부터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이 공로상과 자료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증서는 할머님께서 당신의 노후를 위해 지혜롭게 투자하여 모으신 정당한 재산입니다. 민준 씨와 혜진 씨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재산 축적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할머님의 순진한 믿음과 사랑을 악용하여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밝히고 그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발언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연신 터뜨리며 그들의 탐욕과 나의 지혜로운 반전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민준과 혜진의 얼굴은 전국의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들은 한순간에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페류나로 낙인 찍혔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나는 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나의 진실은 밝혀졌고 나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감사함이 채웠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혜진과 함께 기자회견장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나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준호는 내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준호는 흐느끼며 내 손을 붙잡았다. 혜진도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탐욕이 아닌 진정한 후회와 반성을 보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다. 나는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됐다. 준호야, 이제라도 네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너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혜진을 돌아보았다. 혜진아, 너도 반성하고 있느냐?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 비치던 탐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과 시련이 되었겠지만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나의 복수는 이제 끝났다.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래, 이제 너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젊음과 기회가 남아있다. 이 희망의 빛은 너희에게도 언제든 열려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며 너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거라. 준호와 혜진은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의 복수는 그들에게 파멸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나는 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나의 노년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함께 끝없는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찰 것이었다. 가야금 경연대회에서의 우승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의 명예가 회복되고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이 집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은 것은 내게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았다. 재판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는 내 마음속 깊이 박혀 있던 응어리를 녹여주었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웃들은 물론 재판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다. 김씨, 아줌마는 내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하고 나쁜 소문에 귀 기울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감사함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김 변호사는 민서와 준호 측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문을 보냈다. 그들의 사업은 이미 경연대회에서의 나의 우승과 함께 언론에 공개된 폐륜적인 행동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연민을 느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준호는 재판이 끝난 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혜진이 먼저 찾아올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나의 일상에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박미선 씨와 학원 원장님은 내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박 씨 할머니를 비롯한 새벽빛 희망회의 옛 동지들과의 재회는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지난 세월의 아픔을 나누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뤄냈던 작은 기적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특히 내가 재판에서 승리하고 나의 명예를 되찾은 것은 그들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 되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초혜 선생의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나의 일기장 속 메모와 약도는 초혜 선생이 이 집과 주변의 땅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새벽빛 희망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데 주력했다. 할머님, 이 증거들은 최 선생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집과 주변의 땅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최 선생의 꿈이었던 희망의 수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할머님께서 새벽빛 희망회의 핵심 일원이셨으니 할머님께서 주축이 되어 이 일을 추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의 제안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집을 지키는 것을 넘어 최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정한 삶의 의미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김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새벽빛 희망회에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기로 했고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이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다시금 내 안에서 솟아나는 듯했다. 밤늦도록 재단 운영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숲 설계도를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던 조용했던 내 일상은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 찼다.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뜻밖의 후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 선생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새벽빛 희망회의 활동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재판 소식과 경연대회 우승 소식을 듣고 감동받은 일반 시민들까지. 그들은 기꺼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겠다며 후원금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특히 내가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 중 몇몇이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나의 재판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감격해했다. 그들 중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의 도움은 재단 설립에 큰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은 어엿한 중년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존경심을 표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평생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희망의 숲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는 제자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동안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나의 외로운 노년은 이제 새벽빛 희망회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재단 설립과 희망의 숲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낡고 버려졌던 집 주변의 땅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생겼고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심어졌다. 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교육시설로 탈바꿈했다. 예전에는 고즈넉하고 적막했던 집이 이제는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른들의 봉사활동으로 집안은 늘 분주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희망의 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가 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입니다. 민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서를 막지 못하고 어머니께 폐만 끼쳤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흐느끼며 울었다. 나는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다. 준호야, 그 돈은 네가 다시 시작하는 데 써라. 너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너는 이제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민서도 반성하고 있느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서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며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둘이서 다시 잘 해보거라.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집은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나는 준호에게 새벽빛 희망회와 희망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희망의 숲은 너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곳이다. 그날 이후 준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으로 찾아왔다.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까워졌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생기가 돌았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숲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그녀의 변화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치와 돈을 쫓지 않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노년은 더 이상 고독하고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빛 희망회를 통해 과거의 꿈을 되찾았고 희망의 숲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고 내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만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내 옆을 지켰고 초의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가야금 경연대회 우승과 법정에서의 승리는 내 삶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서러움은 마치 눈 녹듯 사라졌다.
이제 나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복돌이와 함께 아침을 맞고 최 할머니, 박씨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시장에 나가면 서로 안부를 묻고 내 손을 잡아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김씨, 아줌마는 매일같이 우리 집 문 안을 왔고 내가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아줌마,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원망을 기꺼이 용서하기로 했다. 특히 민준과 혜진에게 그랬다. 비록 그들은 재판 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강한히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업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아들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이 더 이상 탐욕에 눈이 멀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다. 김 변호사는 내가 재단을 설립하고 희망의 숲을 조성하려는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는 법률 자문을 넘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했다. 최 선생이 남긴 유산, 즉 희망의 숲 조성 계획은 단순히 내가 찾아낸 낡은 메모와 약도를 넘어 그의 생전의 숭고한 뜻이 담긴 것이었기에 우리는 이 일에 더욱 매진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를 비롯한 옛 새벽빛 희망회, 동지들과 함께 재단을 꾸려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초심을 다시금 되찾은 듯했다.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희망의 숲 설계도를 보며 머리를 맞댔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내가 교사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과의 재회였다. 그들은 내가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고 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 모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위대한 삶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그들 중 한 제자는 유명한 건축가였는데 그는 희망의 숲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겠다고 자처했다. 또 다른 제자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재단의 운영 자금을 아낌없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제자들의 뜨거운 마음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도움으로 희망의 숲 조성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나의 낡은 한옥은 정교한 리모델링을 거쳐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외부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꾸며졌다. 넓고 깨끗한 도서관, 최신 기자재를 갖춘 교육실,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는 다목적실이 마련되었다. 특히 내가 가장 아꼈던 안채는 새벽빛 희망회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조성되었다. 나의 낡은 가야금과 옥비녀, 그리고 일기장은 기념관 한쪽 벽에 전시되어 방문객들에게 희망의 집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전해주었다. 집 주변의 2,000평이 넘는 땅은 건축가 제자의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숲으로 변모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졌고 계절마다 꽃을 피우는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졌다.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그 위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숲 곳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쉼터가 마련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최 선생의 꿈이자 나의 희망이 현실이 된 희망의 숲이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희망의 집을 찾았다. 더 이상 텃밭을 가꿀 힘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특히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고 내 연주를 따라하려고 작은 가야금을 들고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행복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쳐 주었고 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아들 준호가 서 있었다. 준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하고 어머니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못난 아들입니다. 준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가 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입니다. 민서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서를 막지 못하고 어머니께 폐만 끼쳤습니다. 이제 이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는 흐느끼며 울었다. 나는 말없이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다. 준호야, 그 돈은 네가 다시 시작하는 데 써라. 너희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다. 너는 이제라도 네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다. 민서도 반성하고 있느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서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며 내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둘이서 다시 잘 해보거라. 앞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집은 아이들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다. 나는 준호에게 새벽빛 희망회와 희망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준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 희망의 숲은 너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곳이다. 그날 이후 준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으로 찾아왔다.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까워졌고 숲을 가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생기가 돌았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숲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그녀의 변화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치와 돈을 쫓지 않고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의 노년은 더 이상 고독하고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빛 희망회를 통해 과거의 꿈을 되찾았고 희망의 숲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고 내 마음은 사랑과 감사함으로 충만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내 옆을 지켰고 초의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으며 이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내 나이 어느덧 80 중반을 훌쩍 넘겼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충만했다. 새벽빛 희망회는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자리 잡았다. 나의 낡은 한옥은 희망의 집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교육공간,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집 주변의 2,000평이 넘는 땅은 최 선생의 꿈이었던 희망의 숲함으로 아름답게 조성되었다.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뛰놀며 자연과 교감하고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다. 나는 매일 아침 희망의 집을 찾았다. 더 이상 텃밭을 가꿀 힘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눈망울 속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젊은 시절 최 선생과 함께 야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다. 내 삶은 고독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최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는 여전히 내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매주 희망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시며 회포를 풀고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함께 기뻐했다. 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묵묵히 우리의 곁을 지켰다. 나의 제자들은 사회 각지에서 희망의 숲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의 뜻에 동참하며 희망의 숲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아들 준호도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주말마다 희망의 숲을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숲을 가꾸는 일에 진심으로 참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민서는 아직 희망의 집에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돈과 사치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젠가 그녀도 이 희망의 숲을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날이 오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나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켰다. 녀석은 이제 나처럼 털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내가 희망의 집회 갈 때면 녀석은 늘 내 옆을 졸졸 따라다녔다. 아이들은 복돌이를 숲지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녀석은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숲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희망의 숲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과 주민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숲의 첫 번째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수많은 눈길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하이망의 숲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초에 선생께서 뿌린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 희망회의 동지들, 저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처럼 풍성한 숲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숲은 우리 아이들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사랑을 배우고 미래를 가꿔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늙었지만 이 숲이 존재하는 한 저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내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나는 그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고 나의 존재는 의미 있었다. 나는 숲 한쪽에 새로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는 아직 어렸지만 굳건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나무에 물을 주었다. 마치 내 젊은 날의 꿈과 희망을 다시 심는 듯 했다.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것이고 그 아래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노래할 것이다. 그때 준호가 내게 다가와 나란히 섰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물뿌리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나무에 물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이제 탐욕이 아닌 진정한 성숙함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이 숲처럼 저도 이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희망의 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아들은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해가 저물자 숲에는 노을빛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리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준호의 든든한 어깨에 기댔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저물고 있었다.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삭막했던 부모 자식 관계에 희망의 새싹을 틔운 감동 실화. 지금 바로 오디오북에서 만나보세요.